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방위산업의 자존심. 2.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 3. 이스라엘이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처럼 사막이든 선원이든 어디에서든 뛰어난 기동력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자랑 K9 자주포인데요. 그런데 이 K9이 괴상한 몰골이 된 채로 호주의 한 사막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주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포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렸고 차체 양옆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달려있고 정체 모를 튜브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엇하려고 멀쩡한 K9을 이렇게 만든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 나온 K9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오리지널 K9이 아닌 호주 현지 환경에 맞는 사양으로 만든 AS9인데요. 그렇다 해도 자주포, 아니 모든 병기의 핵심 주포도 안 달려있다는 게 괴상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이는 해당 AS901 폭발 테스트, 즉 실전에 사용할 게 아니고 성능 시험 차원에서 일부러 터뜨리기 위한 거나 포드를 닫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체에 달린 구조물들도 폭발 테스트를 위해 달아둔 건데요. 한 분당 40억 정도 하는 귀한 물건을 호 한 번 쏘지도 않고 날리는 건 개발사 한화에어스페이스가 호주 육군과 AS9 및 그 탄약 보급차인 AS10 계약 당시 PMF 프로그램, 즉 최첨단 보호 솔루션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AS901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은 버틸 수 있게 만들고 쉽게 말해 AS9의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은 버틸 수 있게 만들고 그걸 실제 테스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주의 사막에서 진행된 테스트는 그 일환인 셈이죠. 폭발 테스트는 이스라엘의 방호 전문 업체 플라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자국 자주포들을 대상으로 한 폭발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한 적이 있는 플라산은 작년에 K9에 장착되는 안전벨트에 폭발 테스트를 진행한 등 한화와도 연이 있는 회사. K9과 관련해 이미 테스트를 진행해 본 플라산은 한화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인 셈인데요.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는 히트 상품 K9의 호주 진출과 연결된 만큼 이스라엘 군사 관련 매체들에서도 해당 테스트에 대해 소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플라산 측은 AS9와 AS10을 대상으로 지뢰 등을 활용해 어느 정도 수준의 폭발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시험했는데요. AS9 및 AS10 폭발 테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아쉽게도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폭발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테스트에서는 TNT 6kg을 터뜨렸는데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본네트는 하늘 위로 날아가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해당 부분들을 제외하면 차체 자체는 의외로 멀쩡한 걸 자욱하게 깔린 연기 사이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량 내부 모습도 나오는데 좌석이 폭발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안전벨트를 맨 마네킹은 최소한 육안상으로는 큰 손상이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바퀴가 손상돼 차량 앞부분이 내려앉은 것 빼고는 내부든 외부든 심각한 피해는 없습니다. 폭탄 10kg이 한꺼번에 터져도 피해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플라산이 진행한 폭발 테스트는 이 영상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고강도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플라산 측은 AS9와 AS10에 유의미한 피해를 주는데 실패? 다시 말해 폭발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비롯해 각국의 방산 관련 매체들은 놀란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팔레스타인 문제나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군의 병기들을 테스트하는 업체인 플라산은 대상을 거의 폐차시킬 작정으로 폭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테스트에서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실제 전장에서 버티거나 차량은 못 버티더라도 탕승자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어인데요. 그런 플라산의 테스트를 받고도 특기할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 놀라울 만도 합니다. 해당 폭발 테스트에 대해 보도한 이스라엘 매체, 이스라엘 디펜스가 테스트 성공의 요인으로 든 것은 AS9의 지뢰 방호 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지사도 구형 기종에 비해 향상된 방호물이 차량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며 AS9의 뛰어난 방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디펜스는 이번 테스트 성공으로 AS9 헌칩에는 개발 과정에 있어 중요한 분과점을 지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적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그렇게 말할 만한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여러 테스트도
무사히 통과된다면 호주 육군과의 계약대로 총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AS-9, 30문과 AS-10-15대를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멜버튼에서 60km 떨어진 질롱에 약 9,600톤 규모의 최신 전투 차량 공장도 짓고 여기에서 AS-9 등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호주에서 진행된 AS-9 폭발 테스트로 K-90의 화력뿐 아니라 방어력까지 뛰어나다는 게 입증되었으니 세계 각국의 K9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K9 성능 개량 사업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1차 성능 개량형인 K9A1D를 이을 2차 성능 개량형 K9A2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문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방위사업청이 전했습니다. 우리 군에 배치된 기존 K9을 K9A1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현재도 진행 중인 걸 생각하면 꽤 빠른 속도인데요. 문과위원회 개최 뒤 3문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9A2 기본 계획을 확정해 이미 작년에 한화에서 공개한 K9A2 시제품을 보면 K9A1과 비교해 여러 부문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포탄 자동 장전 장치. 말 그대로 포탄 장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K9A1은 문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었던 발사 속도가 K9A2에서는 문당 최대 9발까지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시간 내 포격할 수 있는 양이 많아져 화력이 약 30에서 40%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전이 자동화돼 기존과 달리 장전을 위한 인원이 없어도 돼. 필요 승무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저출생으로 인해 가용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국내 사정을 생각하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생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상당수의 선진국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도 외교사절 대상 무기 홍보 행사에서 K9의 필수 탐승 인원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반겼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호주의 다른 국가를 해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실제로 K9이 수출된 대표적인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외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K9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개중에는 신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아까우니 중고라도 괜찮다며 사간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이웃 나라인 핀란드와 발트의 연안 국가로 스칸디나비아와 가까운 에스토니아가 대표적인데요. 두 나라 고위 관계자들이 노르웨이에서 진행되던 K9 현지 화력 시험 참관 후 그 위력에 반해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수출 추진을 위해 진행했던 화력 시험으로 이웃 나라들까지 고객으로 확보했으니 일거양득, 아니 이거 선득이 셈이죠. 당시 한화 측은 노르웨이나 기존의 수출이 확정된 나라들에 넘길 물량만 고려하고 있었기에 두 나라 관계자들에게 신제품 제조에 시간이 걸리니 중고라도 사겠냐고 제안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핀란드는 원래 한화가 목표로 했던 노르웨이보다 9달이나 먼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수량도 노르웨이 첫 계약 당시 28대생하고도 더 많은 96대를 사들였는데요. 이미 만들어둔 중고란 걸 생각해도 꽤 큰 규모니 핀란드 측이 K9의 성능을 얼마나 신뢰한 건지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아예 군고위 관계자가 직접 방한해 K9을 운용하는 부대를 찾아가 확인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부대 책임자는 자대에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등병에게 K9을 운용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천지 문간도 제대로 할지 의문인 이등병에게 그런 중대한 자리에서 이런 임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담한 짓이고 장병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해당 병사는 아무 문제 없이 K9을 조종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토니아 측 관계자는 고성능이면서 신병도 제대로 교육만 받으면 조작이 가능한 범용성까지 갖췄다는 점에 더욱 반했다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지만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K9에 반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병기로서의 위력, 특히 그 중에서도 정확성 때문인데요. 자주 포를 비롯한 대부분의 포는 사거리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K9은 사거리가 40km로 길면서도 목표 지점으로부터의 오차는 반경 50m 안팎, 보통 파편이 50m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 사실상 목표만 제대로 잡으면 어떤 형태로든 거의 100% 가까이 타격을 줄 수 있는 셈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실시했던 화력 시험 때도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췄는데요. 그 모습을 직접 보고도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할 겁니다. 그런 정확성을 높이 작년에 K9 수입을 결정한 이집트는 일반적인 자주포의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바로 해안포입니다. 보통 자주포가 지상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건 K90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배도 타격한 사례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전방이나 측면으로의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렇듯 어느 환경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는 낼 수 있는 범용성이 K9이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러 사례들과 성능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 덕에 K9은 이미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을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정된 계약 물량들의 수출만 원활히 진행돼도 수출 시장 점유율 70%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관련 해외 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된 분량만 갖고 나온 전망이니 향후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이 더 늘어나면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작년부터 추진 중인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 참여와 미국 시장 진출이 현실화된다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K901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방산업을 대표하는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것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삼성과 손잡고 미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이후 삼성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은 것도 모자라 대만 그리고 일본과 손잡고 삼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충격적인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의 삼성과 함께 바이든을 향해 깜짝 폭탄 발표를 해버리면서 현재 미국은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이스라엘과 삼성이 꺼내든 카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미국 현지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이 한국의 삼성을 건드린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실수로 기록될 것.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 발표를 했을 당시와 환율과 미국 내 건설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70억 달러 금액보다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가 증가한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보다 많은 것으로 한국 대신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의 공장을 지을 때보다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5배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차액을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인데 바이든은 건설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애플과 인텔, 퀄컴에 이어 삼성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엔비디아까지 GPU 생산을 TSMC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동시에 한국의 삼성이 아닌 대만의 TSMC에 대규모 수주를 몰아주고 있는 것은 바이든이 개입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WCC테크는 IT 트위터리아 레벨러스를 인용해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새 아이폰 모델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의 성능 목표치 기준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며 수율 문제로 A17 바이오닉의 공급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3나노에서 핀펫을 고집한 TSMC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려운 기술인 GAA를 택한 삼성의 파운드리는 3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 1인자로 등극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이 아닌 대만에 모두 몰려가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이든은 쐐기를 받기 위해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암의 반도체 설계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암이지만 바이든이 목숨을 걸고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손을 잡으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3나노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동안 7나노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미국의 인텔이 암의 도움을 받아 몇 년 안에 1.8나노를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암의 도움으로 인텔은 당장에 내년부터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사물 인터넷, 데이터 센터, 항공, 우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삼성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던 분야를 모두 뺏겠다는 것이냐.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TSMC로 가버리고 예상 못했던 안까지 등장해 인텔에 힘을 실어주면서 삼성이 이대로 무너져버릴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폭탄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삼성전자와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미국을 완전히 뒤엎자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삼성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과 이스라엘의 기술이 합쳐지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어벤져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1446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400년 이상 살던 이집트를 벗어나 그들이 향했던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수량이 적어 물이 부족했습니다. 영토 곳곳이 메마른 광야였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집트와 비교가 안 되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히브리 대학의 하임 라비노비치아와 나움 케달 교수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토마토 연구를 시작했고, 그들은 물 사용량을 10분의 1로 줄이고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토마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후 1995년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울토마토가 탄생한 시초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방울토마토의 종주국이 되었죠. 물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인들 누구나 방울토마토를 사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돈을 버는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몰리 리빙스톤 히브리대 이순 디렉터는 방울토마토도 히브리대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돈을 번다며 이렇게 번 수익의 40%는 연구자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깔린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이버 방화벽을 세계 최초로 만든 국가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일명 생각하는 방화벽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기존 방화벽이 단순한 네트워크 문지기 역할을 해왔던 것과 달리 상황을 인지해 보안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방화벽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 사이의 위치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허용되지 않은 IP 주소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달리 아오라토가 출시한 DAF는 기존 방화벽과 달리 보안 위협을 해서 프로파일링하고 기업 네트워크상 보안 위협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예방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어떻게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지에 대한 보안 담당자들의 실시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해커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울토마토와 생각하는 방화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무려 9,000개의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는 국민 1000명당 스타트업이 1개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세계 1위입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도 30개가 넘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는 98개사로 기술력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은 물론 천연자원도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적자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스라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이스라엘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의 선택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미국이 아닌,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9,000개가 넘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스타트업 총사령관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은 연구개발 아이디어와 제조를 모두 아우르는 비즈니스 단지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을 그곳에 초대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핵심 두뇌 역할부터 시작해 최첨단 제품들을 모두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초대 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특별히 삼성전자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도체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고 삼성이 보유한 최고의 제조 기술로 이를 생산해내면 TSMC나 인텔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 정책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바이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 11명이 유대인, 하원의원 30여 명이 유대인,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이 유대인,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CEO 100명당 20여 명이 유대인, 미국을 장악한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저널의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35%가 유대인, 미국 최고의 대학 아이비리그 총장 및 교수진의 무려 40%가 유대인,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가 유대인, 미국의 주요 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유대인은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에 한국의 삼성과 폭탄 발표를 해야 놀랍게도 바이든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포병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레이더 포병 시대에 안전히 돌입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4단급 포병대까지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배치를 선언했는데요.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포격을 추적해 포병의 위치를 특정하는 장비로 대포병 레이더를 잘 갖춘 군대와 레이더가 없는 군대의 싸움은 눈뜬 장님과 저격수의 전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미제 TPQ 레이더와 스웨덴제 아서 K 레이더를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건으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부랴부랴 소량만 들이다 보니 운용은커녕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능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 논란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우리 군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국산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지난 6월 10일 아미타이거 여단 출범식에서 천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TPQ-74K 천경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천경은 우리 육군의 군단급 제대에 배치되어 각 전선에서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들 양산된 수가 적다 보니 대응력이 떨어지고 모든 전장을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새롭게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는 천경의 공백을 메우고 남아가 전군의 배치 중민, 통입과 비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대한민국의 모든 4단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포병은 이전까지와 비교도 만될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적 포병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의 대포가 우리의 몇 배가 되더라도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많은 포를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155mm 이상의 중 자주포 전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병 레이더만 잘 갖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책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말려지지 않은 숨은 비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그 뒤에 감춰진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방산비리 논란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배경은 휴전 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규모 포격을 가한 명평도 포격전이었는데요. 포격전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연평도에 배치된 TPQ-37이 노후화가 심해 고장이 잦은 데다가 기본 성능부터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작동시킬 수 없는 고물이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해당 체계가 무려 20년 동안 거의 개량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군의 무능을 성토했습니다. 현대 포병 전략의 핵심 장비인 대포병 레이더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군의 만일함이 일어나게 하면 만들 피해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포병 레이더가 어떤 무기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미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만이 가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 원이 넘는 거금인데요. 이 정부는 이 지원만이 가결되자마자 18문의 M777 155mm 곡사포와 견인 차량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간 물자 중에 일반인들은 예상할 수 없던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3대의 TPQ-36대 포병 레이더가 그 주민공이었는데요. 미군의 유능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당장 공급해야 할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아무런 공격력도 없는 레이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 미군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먼저 포병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 포병전의 핵심은 쏘고 도망치기입니다. 바로 슈트 스쿠트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죽기 때문인데요. 현대전에서는 대포병 레이더, 고고도 정찰기, 초음속 전투기에 정찰 포드를 탑재한 전술 정찰기 등 각종 감시 정찰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수십 킬로미터 밖의 포병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초 사격 위치에 보유한 탄약을 최대한 빨리 쏜 후 다음 사격진지로 이동하거나 수산기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포병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대포나 미사일보다 비싼 고성능 레이더나 전자방압창 포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포용 레이더는 가난한 나라는 쉽게 살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규모의 포병에 비해 대포병 작전에 쓸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섰는데요. 돈바스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TPQ-36 레이더 2대를 제공했으며 이번 전쟁 중에도 여러 차례의 TPQ-36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M777 견인국 사퍼, 세자르 자주포, 크라프 자주포, 하이마스 등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대포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명중하기 어려운 최대 사거리에서도 대포병 레이더가 제공한 정확한 지원 덕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후 이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러시아 포병을 우크라이나 포병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포병 레이더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포병 레이더는 현대 포병이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당면이 우리 군 역시 대포병 레이더를 보유 중인데요. 우리 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PQ-36은 물론 앞서 면평도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TPQ-37과 2009년 도입한 스웨덴제 아서 K 대포병 레이더를 운용 중입니다. 1994년 우리 군은 포병으로 서울을 쓸어버리겠다는 건의 서울 불바다 선언 이후 압도적인 적 포병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미제 TPQ-36 11대와 TPQ-37 5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실 우리 군은 대포병 레이더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고장이 나는 데다 비싼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느니 잘 훈련된 관측반을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위치만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기본형만 구색 맞추기로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는데요. 관측반은 전투 중 최전방으로 이동해 적의 재원을 후방의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편제인데요. 잘 훈련된 관측 장교가 지휘하는 관측반은 전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도 포병에서는 이 관측반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특성상 관측반은 최전방의 고지들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임무가 많이 고됩니다. 그래서 주로 신참소위나 일을 잘 못하는 중위들이 관측 임무를 맡는데요. 당면한 말이지만 이래서야 관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관측을 아무리 잘한들 TPQ-37이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탐지거리인 50km 밖에 적을 탐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우리 군의 엘리트 포병 장교들은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스웨덴제 아서 K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군에 정식 채용됐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TPQ-36, TPQ-37보다 훨씬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고 분당 1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는 TPQ-37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짧거나 탄도가 직사에 가까운 해안포 등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서 TPQ-37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란듯이 서부전선 포격전에서 제5병사단에 배치된 아서 K가 4발의 표적을 탐지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밀성을 높인다고 너무 작은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서 K 역시 하루 가동시간이 6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며 폐사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방위를 동시에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머나먼 스웨덴제 외선 무기이다 보니 유지보수와 개량 역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던 탐지거리도 허세였습니다. 산지가 많은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는 40km 정도밖에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멈청난 숫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국군이 사용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도입 당시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전파방해 대응체계 시행과 자동 tik지 장치 등을 넣어 개량한 TPQ-37을 샀거나 미제 첨단 대포병 레이더 TPQ-53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TPQ-53은 질화 갈륨가엔 소자를 사용한 S밴드 이사 레이더를 사용해 60km 밖 표적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TPQ 시리즈와 유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애매한 마서 K를 샀다며 방산비리가 아니냐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군이 와서 K를 도입한 배경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외산의 문제점을 절감한 우리 군이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산보다는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기술 이전을 내건 스웨덴 사브사이 아서 K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브사의 대포병 레이더를 구입한 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언론은 한국군의 방산비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요. 이런 군의 노력 덕에 2011년부터 국산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이 시작됐고 2017년 4월 말 체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아미 타이거 시범 여단에 배치된 TPQ-74K 천경입니다. 천경은 TPQ-53처럼 가엔 소자를 사용한 C밴드 이사 레이더를 사용해 최대 70km의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8시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개까지 작동시키면 최대 18시간 가동이 가능한데요. 이 천경이 배치됨에 따라 24시간 북한의 포병 전력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 군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 레이더를 이용해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 동부 전선처럼 복잡한 산막지대에서 벌어지는 난전에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모두 포함해 국산화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전에서 손쉽게 정비하고 빠르게 부속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경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수량 문제인데요. 천경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군은 보병여단과 기계화 여단에 105mm 차륜형 자주포기과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을 도입 중입니다. 이에 따라 4단급 이하 제대에서도 대열 엽전 수행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의 수요가 폭증 중인데요. 그런데 고가의 고성능 무기인 천경만으로 이를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군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천경의 크기를 줄여 단가를 낮추고 모든 4단의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계획대로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배치되면 우리 군은 모든 야전 부대가 대포병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포병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한 반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첨단 레이더 포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던 대로 외산 무기의 성능이 좋다고 국산 개발을 포기했다면 이런 막강한 전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군을 건설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 무기의 국산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